요트 웰 디저브드 호의 비극, 닷과 함께 사라진 부부. 수년간의 성실한 노력 끝에 톰과 제키 호크스 부부는 마침내 그들이 오랫동안 그려왔던 꿈을 현실로 만들었다. 그 꿈은 바로 조기 은퇴 후 푸른 바다 위에서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이었다. 부부의 꿈은 웰 디저브드라는 이름이 붙은 길이 16m가 넘는 호화 요트의 모습으로 구체화되었다. 약 30만 달러에 달하는 이 요트는 최신 항해 기술과 안락한 생활 공간을 갖춘 그들의 자랑이자 움직이는 집이었다. 톰과 제키는 2년 동안 캘리포니아 해안을 따라 항해하며 그 누구보다도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바다는 그들에게 평화와 자유를 선물했고 요트는 그들의 안식처였다. 그러나 인생의 새로운 장이 열리면서 부부의 계획에도 변화가 찾아왔다. 곧 태어날 손주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다는 소망이 생긴 것이다. 바다 위에서의 삶도 소중했지만 가족이라는 새로운 닻을 내릴 시간이 왔다고 그들은 생각했다. 부부는 정든 웰 디저브드 호를 팔고 육지에 집을 사기로 결심했다. 2004년 11월 12일 톰 57세와 제키 47세는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 연안의 산타 카탈리나 섬으로 마지막 기념 항해를 떠났다. 그들은 가족과 친구들에게 요트를 살 구매자를 찾았으며 며칠 내로 거래를 마무리할 것이라고 들뜬 목소리로 알렸다. 그것이 부부가 세상에 남긴 마지막 연락이었다. 며칠이 지나도 부부에게서 아무런 소식이 없자 가족들의 불안감은 커져만 갔다. 평소 꼼꼼하고 연락을 중시하던 그들이 갑자기 휴대전화를 끄고 잠적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다. 불길한 예감에 휩싸인 가족들은 뉴포트 비치 항구로 달려갔다. 그곳에는 웰 디저브드 호가 고요히 정박해 있었지만 부부의 모습도 그들이 타던 은색 혼다 CRV 차량도 보이지 않았다. 가족들의 눈에 이상한 점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부부가 항구와 요트를 오갈 때 사용하던 작은 보트가 부두에 제대로 묶여 있지 않았고 보트의 엔진은 물에 잠긴 채 방치되어 있었다. 요트 위로 올라가자 의심은 더욱 짙어졌다. 갑판과 조종실 지붕을 덮는 방수포는 일부가 흐트러져 있었고 조종장치의 모든 스위치는 당겨져 꺼져 있었다. 그리고 가장 기이한 것은 선체 측면의 작은 창문 틈으로 수건 한 장이 삐져나와 있는 모습이었다. 마치 누군가 급하게 떠났거나 혹은 무언가 좋지 않은 일이 벌어졌음을 암시하는 듯했다. 가족과 지인들은 호크스 부부가 요트 구매 희망자와 함께 시험 운항을 나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렇다면 그 구매자가 부부를 마지막으로 본 사람일 가능성이 컸다. 톰의 형이자 은퇴한 경찰관이었던 짐 호크스는 요트에 자신의 연락처를 적은 메모를 남겼다. 구매자가 나타나 연락해주기를 바라는 마지막 희망이었다. 며칠 후 짐의 전화벨이 울렸다. 전화를 건 사람은 제니퍼 데일리언이라는 젊은 여성이었다. 그녀는 자신과 남편 스카일러가 호크스 부부에게 현금 75만 달러를 모두 지불하고 요트를 구매했다고 태연하게 말했다. 그러나 짐은 의심을 거둘 수 없었다. 그는 즉시 부부의 재정관리인에게 연락했고 은행 계좌에 어떠한 입금 내역도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모든 것이 잘못되었음을 직감한 짐은 즉시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다. 호크스 부부가 사라진 지 거의 2주가 지났을 무렵 뉴포트 비치 경찰이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의 의심은 자연스럽게 요트를 샀다고 주장하는 스카일러 데일리언 25세와 제니퍼 데일리언 23세 부부에게로 향했다. 경찰의 배경 조사 결과 스카일러는 이미 무장 강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보호 관찰 기간 중에 있었다. 스카일러는 의외의 과거를 가지고 있었다. 그는 1990년대에 인기 어린이 TV 시리즈 마이티 모핀 파워레인저에 단역으로 출연했던 아역 배우 출신이었다. 그러나 성인이 된 그의 삶은 순탄치 않았다. 그는 인터넷을 통해 제니퍼를 만나 결혼했고 딸 하나를 두고 있었다. 호크스 부부가 실종될 당시 제니퍼는 둘째 아이를 임신 중이었다. 헤어 디자이너인 제니퍼는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었다. 그들은 롱비치에 있는 제니퍼 부모님 집 뒤뜰에 창고를 개조한 작은 공간에서 살고 있었다. 이러한 열악한 생활 환경을 고려할 때 그들이 수십만 달러에 달하는 호화 요트를 구매할 능력이 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웠다. 경찰은 웰 디저브드 호를 정밀 감식했다. 그곳에서 결정적인 단서가 발견되었다. 바로 대형 마트 타겟의 영수증이었다.
영수증에 찍힌 구매 날짜는 호크스 부부가 시험 운항을 떠난다고 말한 지 이틀 후였다. 구매 품목은 대형 쓰레기 봉투와 표백제, 범죄의 흔적을 지우는데 흔히 사용되는 물건들이었다. 경찰은 타겟의 CCTV 영상을 확보했다. 영상 속에서 물건을 구매한 사람은 제니퍼의 아버지였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딸 제니퍼의 부탁으로 물건을 샀으며 부부가 인근 교회를 청소하는 것을 돕기 위한 것이었다고 둘러댔다. 경찰이 호크스 부부에 대해 묻자 제니퍼는 요트를 구매한 이후로 그들과 여러 번 연락을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요트 안에 아직 그들의 옷과 소지품이 많이 남아 있어 전달해주고 싶었다는 것이 그녀의 설명이었다. 스카일러는 더욱 대담했다. 그는 경찰에 요트 매매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제출했다. 서류에는 호크스 부부의 서명과 지문, 그리고 공증엘의 인증까지 완벽하게 갖춰져 있었다. 심지어 그는 뜻밖의 자백을 했다. 요트 구매 자금은 마약 판매로 번 돈이며 이는 돈 세탁을 위한 것이었다고 털어놓은 것이다. 돈 세탁은 중범죄였지만 경찰은 일단 그 문제를 뒤로 하고 실종 사건에 집중하기로 했다. 스카일러는 2004년 11월 15일 요트가 정박한 곳 근처 주차장에서 호크스 부부에게 현금이 가득 든 서류 가방을 건넸다고 진술했다. 그는 거래 현장에 아내 제니퍼와 아이, 공증인, 그리고 멕시코인 친구 알론소 마차인이 함께 있었다고 덧붙였다. 돈을 받은 톰이 요트 열쇠를 건넸고 아내 제키와 함께 자신들의 혼다 차량을 타고 떠났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었다. 스카일러와 제니퍼는 그것이 호크스 부부를 본 마지막 모습이라고 말했다. 실종 사건이 한 달 가까이 미궁에 빠지자 경찰은 수사에 진전이 없었고 호크스 부부의 가족들은 언론의 도움을 호소하기 시작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멕시코의 산미겔에 거주하는 한 은퇴한 부부로부터 결정적인 제보가 들어왔다. 그들은 호크스 부부 소유의 1998년식 은색 혼다 CR-V가 한 이동식 주택 옆에 주차되어 있는 것을 보았다고 신고했다. 경찰이 이동식 주택 소유주를 찾아가자 그는 톰이나 제키 호크스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 차량은 친구인 스카일러 데일리언이 자신에게 선물로 준 것이라고 밝혔다. 이웃들 또한 스카일러와 제니퍼가 그곳에서 머물렀던 적이 있다고 증언했다. 멕시코에서 부부의 차량이 발견되자 수사관들은 스카일러가 호크스 부부를 살해했다고 확신했다. 하지만 아직 물증이 부족했다. 2004년 12월 17일 경찰은 일단 스카일러를 돈 세탁 혐의로 체포했다. 그를 구금한 상태에서 살인 혐의에 대한 수사를 계속하기 위함이었다. 데일리언 부부의 집을 수색한 경찰은 실종된 혹스 부부의 노트북 컴퓨터와 비디오 카메라를 발견했다. 스카일러가 체포된 후 몇 달 동안 제니퍼는 남편의 무죄를 굳건히 주장했다. 심지어 검찰이 혹스 부부의 행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대가로 면책을 제안했지만 그녀는 단호하게 거절했다. 뉴포트비치 경찰은 데일리언의 집에서 또 다른 실마리를 찾아냈다. 바로 로스앤젤레스 경찰국 소속 조 바헤나 형사의 명함이었다. 그는 멕시코 경찰과의 연락을 담당하는 형사였다. 경찰은 조 형사가 2003년 멕시코에서 발생한 존 자비 살인사건 수사를 지원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존 자비는 실비치 시립교도소에서 복역 중 스카일러를 만났다. 출소 후에도 존은 스카일러와 계속 연락을 유지했다. 혹스 부부가 실종되기 1년 전인 2003년 12월, 스카일러는 존에게 큰 돈을 벌 수 있는 사올 아이템이 있다고 접근했다. 존은 스카일러에게 현금 5만 달러를 건넸고 그와 함께 멕시코로 떠난 뒤 다시는 돌아오지 못했다. 당시 멕시코 경찰이 데일리언 부부를 신문했지만 존의 사건은 미제로 남아있었다. 그러다 뉴포트비치 형사들이 혹스 사건을 수사하면서 잊혔던 존 자비 사건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이다. 요트 매매 서류를 공증했던 공증인 캐슬린 해리스는 경찰에 여러 차례 소환되어 조사를 받았다. 그녀는 처음에 거래가 합법적이었다고 계속 주장했지만 계속되는 압박에 결국 모든 것을 자백했다. 캐슬린은 톰과 제키 호크스를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고 실토했다. 그녀는 단지 서류를 건네받고 현금을 받은 뒤 서류의 날짜를 부부가 실종된 11월 15일로 소급하여 기재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뉴포트비치 경찰국의 한 형사는 말했다. 그것이 쓰러진 첫 번째 도미노였습니다. 그 후 우리는 다른 관련자들도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을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으로 무너진 사람은 알론소 마차인이었다. 그는 살인사건에서 자신의 역할을 자백했다.
그는 실비치 교도소의 교도관으로 근무하던 시절 스카일러를 처음 만났다고 했다. 알론소는 자신이 살인에 가담했음을 인정하고 끔찍했던 범행의 전모를 경찰에 털어놓았다. 알론소의 진술은 충격적이었다. 2004년 11월 15일 그와 스카일러 그리고 롱비치 갱단원이었던 또 다른 공범 존 케네디는 호크스 부부를 유인하여 웰 디저브드호에 함께 올랐다. 그들의 목적은 처음부터 살인이었다. 바다로 나가자 스카일러와 존은 톰을 제압하고 수갑을 채웠다. 그 사이 알론소는 제키에게 수갑을 채웠다. 알론소는 스카일러의 지시에 따라 접착 테이프로 부부의 눈과 입을 가리고 몸을 단단히 묶었다고 진술했다. 공포에 질린 부부는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했다. 스카일러가 요트를 가장 깊은 바다로 몰고 간 후 그들은 끔찍한 마지막 단계를 실행에 옮겼다. 범인들은 의식이 있는 호크스 부부를 거대한 닻에 함께 묶었다. 그리고 스카일러는 망설임 없이 그 닻을 바다로 던져버렸다. 수심 약 1060m, 그 깊은 심해 속으로 부부는 자신들의 꿈이었던 요트의 닷과 함께 영원히 가라앉았다. 시신은 결코 찾을 수 없었다. 제니퍼는 범행이 일어날 당시 요트에 없었다. 그러나 그녀는 둘째 아이를 출산한 지 불과 몇 주 만에 체포되었다. 수사관들은 존 자비가 살해되던 날과 호크스 부부가 살해되던 날, 스카일러와 제니퍼가 여러 차례 통화한 기록을 발견했다. 경찰에 따르면 제니퍼는 비록 물리적으로 현장에 없었지만 전화를 통해 지시를 내리며 정신적으로 범행에 함께한 공범이었다. 알론소는 검찰과의 감형 협상에 따라 제니퍼, 스카일러, 존 케네디를 상대로 한 3번의 개별 재판에서 모두 증언했다. 그는 과실치사 혐의를 인정하고 20년 4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006년 제니퍼 데일리어는 톰과 제키 호크스 그리고 존 자비 살해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가석방 없는 종신형 2회를 선고받았다. 그녀는 존 자비 살인 사건과 관련해서도 기소되었으나 판사는 이 혐의를 기각했다. 그로부터 거의 2년 후 스카일러 데일리어는 톰과 제키 호크스 그리고 존 자비 살인 혐의로 법정에 섰다. 그는 3건의 살인 사건 모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공범 존 케네디 또한 호크스 부부 살해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스카일러와 존은 모두 사형을 선고받았으며 오늘날까지도 그 형은 집행되지 않은 채 차가운 감방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다. 한 부부의 평화로운 은퇴의 꿈은 탐욕에 눈먼 젊은 범죄자들의 잔혹한 계획 아래 산산조각이 났다. 그들이 사랑했던 바다는 결국 그들의 차가운 무덤이 되었다. 충분한 자격이 있다는 뜻의 웰 디저브드호는 이름과 달리 주인에게 비극적인 마지막 항해만을 남긴 채 잔혹한 덤조의 증거로 남게 되었다.